정부는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으로 총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함에 따라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고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신 추가 계약은 다행이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세제 보완에 나섰던 민주당이 당분간 세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일 출범하는 부동산 특위에서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가격 폭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이 빗발치는 가운데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기구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함께 엿새 앞으로 다가온 새 지도부 선출과 그와 맞물린 당 쇄신 방향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을 추가 계약해 총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젠 접종 속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화이자 백신의 추가 계약은 다행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여당이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섰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으로 총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며 11월 집단 면역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화이자 추가 구매를 통하여 집단 면역 달성 시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나아가 18세 미만에 대한 접종 확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3차 접종 등 추가 소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 직무대행은 백신 도입 시기에 대해선 대략 2분기까지 1,200만 명분, 3분기엔 4천만 명분, 4분기엔 4,500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안전과 관련해선 75세 이상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는 100%, 화이자는 93% 효과가 확인됐다며 정부를 믿고 접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백신 수급 상황을 점검한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만큼 이제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접종, 주말 접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종을 확대하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이상 반응과 관련해선 선조치, 후 확인 제도 시행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고 백신 수급 상황과 접종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도록 해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화이자 추가 계약에 대해선 다행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통해 백신 공급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모든 백신의 공급 시기와 양을 정확히 밝히고 11월 집단 면역의 로드맵을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올해 안에 국민 1명당 백신을 2번 맞을 물량이 확보된 셈입니다. 정부 여당의 코로나 백신 대책에 계속 힘이 실리려면 계획된 물량이 제때 들어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질병관리청 복지부 식약처 업무 보고를 들었는데 여야는 백신을 놓고 서로 다른 측면에 집중했습니다. 여당 측은 과도한 불안과 가짜 뉴스가 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고 야당 측은 조속히 전국민 접종 시일을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복지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에 대한 희귀 혈전증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해외 발생 빈도를 보면 위험보다는 접종 이득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희귀혈전이 발생된 건 없죠. 백신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시켜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화이자 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까지 퍼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백신 문제 가지고 국민적 여론에 대한 애국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 좀 적절히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언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센터 확대 등 변수를 고려해 세부적인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3, 4분기부터는 일반 국민들 대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계획을 세워서 접종 시기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야당 의원들은 또 정부가 앞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작년 11월 17일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박능우 장관이 화이자 모더나는 그쪽에서 계약을 재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때 상황을 알고 계시죠? 어떤 의미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복지위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에 쓰이는 비용을 국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신건강증진 복지서비스 지원법 등 17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당 부동산 투기를 출범시키는데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당내 부동산 특위를 가동해 이사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합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당 일각에서는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민주당은 당분간 부동산 세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내일 열리는 당내 부동산 특위와 관련해 당분간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는데 일각에서 세금 완화를 검토한다는 안이 나오자 당이나 정부 등 책임 있는 단위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부동산 특위는 LTV, DTI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합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는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추진하면서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징벌적 세금 폭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 올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종부세 완화를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독자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20조 원을 웃돌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지난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규제 강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가상화폐 관련 성난 민심에 투자자 보호를 비롯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거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할 거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8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조정을 거치다가 지난 22일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한때 5,500만 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3일 만에 1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자리 불안, 집값 상승,
소득 대비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위험한 가능성이 기대게 만든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도 없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해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과세하는 소득세법과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특정금융정보법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법은 없는 상황.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소비자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기조와 세계적 기업의 활용 시도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구성해 가상화폐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책을 강구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별도 대응기구 설치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입법 움직임도 나오는데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진흥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업권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은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와 규제를 하면서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여야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2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원, 서울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전국 순회 연설을 마무리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은 초선 의원들과의 토론회에 참석해 초선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 후보 모두 사실 재보선에 참패한 민주당을 위기로 진단하고 자신이 유능한 개혁과 정권 재창출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홍영표 후보는 불안한 후보, 우유부단한 사람은 안 된다며 두 후보를 겨냥했고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 선거에서 2번 떨어졌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쇄신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 당의 단결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불안한 당대표는 안 됩니다. 2번 떨어지고 5선 국회의원 23년 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온몸으로 뛰어왔습니다. 저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민생 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바뀌었다.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을 전진 배치할 쇄신의 리더십. 서울을 끝으로 전국 합동 연설회를 모두 마친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저녁과 내일 TV 토론회에서 백신 수급과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을 놓고 격돌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는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은 당내 초선 의원들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한 원내 운영을 놓고 권성동 후보는 협상을 강조했고 김기현 후보는 당내 개혁 세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김태형 후보는 여당에 맞설 전투력을, 유이동 후보는 민심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협상과 투쟁을 병행할 때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게 저는 다가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초선 의원들을 전문 분야별로 혹은 청년은 청년대로 정밀에 배치시켜서 역할과 권한을 드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치 확장, 지역 확장, 세대 확장을 통해서 당을 변화시키고 민심을 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당내 초선 의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일기 대표단에서 협상한 원구성을 그대로 간다는 것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박광온, 김경협, 정청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두고 여당 법사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여야 관계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오른 데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도를 넘는 직권 남용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당사자라면서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호위무사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외눈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 여야 일각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장애인을 비하하기 위한 의도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잘못된 표현에 대해선 서둘러 시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추 전 장관을 향해서 사과가 필요할 때 사과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민주당 홍성국,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법률적 문제를 두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영위 법안 심사 소위는 내일 오전 11시, 전체 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정한 그런 문제, 논란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어 오늘도 이 백신 수급 불안정 논란을 잠재우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홍남기 총리 대행 대국민 담화를 직접 발표하면서 백신 물량 확보 설명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재백신 접종 계획대로 되는지 지켜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움직였는데요. 당내 마련된 백신 점검단이 오전에 정부와 회의를 갖고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야간과 주말에도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이 접종 부작용에 선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오늘 하루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면서 백신 수급 불안정하지 않다,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지 않다. 정부 메시지의 핵심인데 그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결론은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특히 홍남기 총리 대행이 이 11월 집단 면역 가능하다, 이 부분 힘을 주어서 말했습니다. 네. 대국민 담화에서 조목조목 백신 확보 물량을 설명하고 또 접종 기간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지난 주말 화이자와의 이 추가 계약으로 현재까지 9,900만 명분 백신 물량을 확보했으니 11월 집단 면역 정부 목표대로 간다는 겁니다. 야당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백신 수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시중에는 이 백신과 관련해 가짜 뉴스까지 도는 상황에서 홍남기 총리 대행이 대국민 담화로 이 공식력 있게 대응한 걸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후에 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정부 계획대로 가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거라며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고 야당을 겨냥해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이 총리 대행과 대통령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4월 말 300만 명 접종, 상반기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 9월 말 3,600만에 대한 1차 접종 완료를 거쳐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반드시 이루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1차로 이제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전 국민 접종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그 백신 수급 논란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계속해서 안 좋은 모양새네요. 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이 부정평가가 취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이 부정평가가 63%로 취임 이후 최고였고요. 긍정평가는 33.8%로 부정평가의 차이가 30%포인트 가까이 나타났는데 특히 20대에서 부정평가가 70% 이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수백 명에 달하면서 이 백신 수급 문제가 국민 여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3월 대선까지 코로나가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백신 수급 문제로 집단 면역이 늦어지면 이 K 방역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결국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대선 전에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 면역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러시아 백신 도입 이야기까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이제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정치권에서 이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네요. 네, 이번에도 여야 입장은 엇갈립니다. 이 민주당은 백신 접종 부작용에 이 국가가 더 책임 있게 대응하라고 촉구하면서 네. 접종 정보를 더 상세히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강조했고요. 특히 정부가 백신 물량을 다 확보했으니 이제 야당과 언론은 가짜 뉴스로 백신을 정쟁화하지 말고 방역에 협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정부가 화이자 백신 계약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불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추가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이 언제 도입되고 또 가격 조건은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나는 언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냐 이런 의문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 비밀 유지 조항 운운하지 말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 국민에게 예상되는 접종 날짜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정부가 오늘도 11월 집단 면역 가능성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요. 이 코로나가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여론은 백신 계약이 아니라 이 수급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민들이 선호하는 이 화이자 백신 물량이 국내로 다 들어오거나 국민들이 확실하게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고서는 이 당분간 정치권에서는 백신 논란이 좀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백신에 대한 그 여당의 입장은 이제 가짜 뉴스를 경계하자는 거고, 야당은 이제 정보 미공개를 공개 쪽으로 투명하게 하자 네. 그런 주장이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정부의 백신 물량 추가 확보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과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장조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2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러시아 백신 필요 없다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함께 백신 가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신규 백신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 명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태라서 다른 백신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구입이랄지 이런 것도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 생성을 위해서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하는 등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배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의 백신을 확보한 만큼 러시아 백신 도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러시아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허가 상황은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에 자신감을 나타낸 정부와는 달리 국민 여론은 러시아 백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1%는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 38.3%는 필요하지 않다, 10.6%는 잘 모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정부의 백신 추가 확보 발표에도 국민 불안은 여전한 모습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돌발 변수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겠고요. 더불어 추가로 확보된 백신을 통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원더풀 미나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To watch the television, it is the Oscar, event on the television. Just watching, like a television program for us. But me being here by myself, I cannot believe.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But anyway, thank you so much. And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최고권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요 외신과 방송은 아카데미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큰 관심과 함께 찬사를 보냈는데요. 윤여정 씨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역시 한 목소리로 한국 영화사의 쾌거라면서 일제히 축하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에게 단비와도 같은 기쁜 소식이라면서 출연진과 제작진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영화 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어디에서든 자라나는 미나리처럼 세계 영화계의 우뚝 선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세계가 윤며들었다면서 윤여정 씨 수상을 축하했고요. 이낙연 대표도 자랑스럽다며 영화 기생충에 이어서 또 하나 한국 영화사에 남을 쾌거라고 축하를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번 수상을 계기로 대한민국 영화와 배우에 대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여정 씨의 오스카 수상,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모두를 위로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K컬처의 열풍 소식 자주 들려오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영화가,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으면서 그 가치를 더욱더 빛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로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에는 한 발 다가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둘러싼 여야의 협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재정비에 나선 국민의힘은 오는 금요일 새 원내 사령탑 선출로 그 첫 발을 떼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이제 추가로 확보하면서 일단 백신 수급에는 숨통을 트인 모습인데요. 정부가 오늘 대국민 담화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백신 대응 어떻게 제1야당에서는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담화 발표로 국민 불안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추가 계약이라든지 또 확보라든지 이런 계속 듣던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 확보된 물량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추가 확보, 추가 계약 이런 것들이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도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2차 접종 일정이라든지 월별 세부 접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질문, 즉 나는 어떤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정부에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 즉 연령별로, 직종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백신을 언제 접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대응이야말로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백신을 언제까지 접종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여당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백신 불안을 조장하고 정치 공세로 일관한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백신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백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동안 이 사안을 정치화한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방역 관련해서도 지난 작년의 총선이라든지 지난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선거 전에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또 방역을 좀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정치화한 것은 정부 여당이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도 소위 김호란 교수 백신 교란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신 도입에 대해서 주저했었던 그런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던 분을 청와대 새로운 방역기획관으로 임명을 했고 또 백신 공급 TF에도 백신 공급을 늦추자고 주장했던 분들까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불안을 조성한 것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지금 국민들은 49%의 국민이 방역을 또는 백신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43%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지적한 것들, 백신 수합이라든지 백신을 조속히 계약을 해라 했던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칭찬까지는 몰라도 국민 불안을 조성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때 하지 않은 정부가 국민 불안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당내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을 노리는 4명의 주자들, 오늘 초선 의원들과 검증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초선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맞설 만한 인물을 찾고 있는 듯한데요. 현재 원내대표 경선 판세를 어떻게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원내대표 선거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 학교 다닐 때 간장 선거에 비유할 정도로 이 원내대표 선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투표자 수가 대단히 적기 때문입니다. 100명 안팎인데 지금 저희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 수는 101명입니다. 따라서 의원 몇 분만 의견을 달리하거나 마음을 바꿔도 결과 자체가 상당히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민주당에서 윤호중이라는 강경파를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강경파 여당 원내대표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원내사령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저희 당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대 강으로만 맞붙었을 때 신뢰를 취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원내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협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로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흔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권발 사면론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도로 한국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호영 이제 당대표 권한 대행은 당론이 아니라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 이게 사면론을 두고 여전히 그 당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도로 한국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원인, 그 발언, 그 탄핵과 사면에 관련된 그 발언은 김진영 한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사면과 관련해서는 오늘 조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국민의힘의 당론은 사면을 구걸하진 않겠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면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생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계신 와중에 사면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선거 이겼다고 해서 먼저 꺼내는 얘기가 결국은 사면해달라는 얘기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이 사면 얘기라는 것이 연초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상의해서 먼저 꺼낸 것이니만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민주당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을 했는데 왜 사면을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면 얘기라는 것이 당내 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희가 야당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면을 요구하느냐 마느냐, 또 요구하더라도 강하게 요구하느냐 아니면 약하게 요구하느냐, 이 정도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면 논란에 관련해서 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조금 과한 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현장 연결음이 이제 또렷하게 들리지 않은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총 1억 9,200만 회분, 즉 9,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행사장 뒤쪽을 주목해 주.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제 정확히 6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후보 간 막판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당 쇄신 바람이 잦아들고 있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선 일단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지역구를 매일 출퇴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힘들진 않으십니까? 아니, 힘들 때 많죠. 피곤하고 그럴 때는 좀 가까이 있으면 좀 쉴 텐데. 기차로 가도 2시간. 또는 수용차로 가면 3시간 반, 3시간 반. 또 이렇게 휠체어까지 이제 같이 타고 다니시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추가 확보하면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오늘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이제 비췄는데요. 백신 관련 현재 정부의 대응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정부의 그 물밑 노력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확보된 거는 한 9,9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집단 명역을 위해서는 필요한 3,600명의 한 약 2.75배. 그러니까 상당한 양을 확보를 한 거죠. 그 노력은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제때에 그 수급을 받느냐 이 문제이니까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말고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이게 또 상대 제약회사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만약의 경우 또 대안으로 준비까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손질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 부동산 특위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는데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보선 패배 요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보고 좀 방향을 트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유효성 있는 정책을 잘 못한 점도 그 국민들께서 꾸지람하는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여러 가지 있겠죠. 한두 가지가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수급 문제를 또는 이 가격에 급등하는 문제를 과세로서 대응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 하에 국가가 어떻게 지출하고 또 어떻게 이를 세입으로 잡을 것인가. 특히 재산세, 그러니까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또 거래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같은 것과 어떻게 맞물려 잘 조정해낼 것인가.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거래세를 대폭 감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는 국세, 또 지방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세인 그런 거래세나 또는 그 보유세를 감면을 쉽게 못하는 그 제약된 요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그림을 잘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이다. 그냥 선거에 졌기 때문에 어떻게 완화로 그냥 급바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건 임시 땜빵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종부세에 대해서는 당에서 당분간 언급하지 않기로 한 거는 기존의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자꾸 좀 엇박자가 날 것에 대한 뭐 경계라고 그것까지 생각이 포함해서 듭니다. 논의를 해야 되겠죠. 네. 종합부동산세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그 한정된 대상에 대해서 국세로서 징수를 하는 것이고 네. 그게 어쨌든 실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좀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그 아우성은 네.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더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그 재산세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급격히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로 네. 인한 부담이 크고 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급하게 증가됐습니다. 이런 부담은 완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6일 뒤에 이제 새 지도부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당 위기 이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그리고 이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무게감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당이 뭐 칭찬 속에 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라 지난 4월 7일 날 아주 호된 꾸지람을 받았고 이것이 만약에 국민들께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이런 상태는 계속 될 것이고 오히려 지난 4월 7일은 앞으로 있을 더 큰 패배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서 전당대회도 잘 치러야 되고 또 새로운 지도부의 리더십도 창출해야 되고 그 리더십이 국민들 민심에 터잡아서 잘 할 수 있고 성원을 받을 수 있게끔 끝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의 책무감도 큽니다. 네, 당권 경쟁도 아주 뜨거운데요. 현재 판세가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판세는 네. 솔직히 잘 모르고요. 또 알아도 말씀드릴 수가 없고 뭐 아주 당대표 후보자 세 분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아주 뜨거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어서 좀 더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으면 싶은데 코로나 위기나 또 이게 코로나로 인한 제약된 조건 때문에 종전처럼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서 합니다. 네. 오늘도 합동연설회를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합동연설회인데 큰 체육관 같은 곳에서 해야 좀 열띤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사실은 그런 연호도 못하게 하고 피켓팅도 못하게 제약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좀 규제를 받아서 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네. 좀 더 제약되고 자중된 분위기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인물이 당의 간판으로 이번에 지도부 새롭게 선출이 돼야 된다고 이제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쇄신 방향 앞으로 당이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당대표 되실 분은 제가 합동연설회나 토론회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인사말로. 무엇보다도 민의에 터잡아서 민심과 소통을 잘하고 민심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를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내에서 국회의원들, 당원들 또는 청와대, 정부 쪽하고 아주 긴밀하게 끊임없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분이 된다. 이건 굉장히 인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또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고 선거 때는 그냥 말로는 뭐 소통을 잘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선거 끝나고 나면 뭐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80석 가까운 제1당으로서 국군을 개척하고 국민들의 편안하게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중견 국가로서 인류적 현안과 과제에 네. 또 선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으니까 그런 제1당의 대표 지도부로서 그런 역량까지도 갖추고 시야를 좀 광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글로벌적 리더십도 좀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의원님을 포함해서 중진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강성 당원들을 향해서 당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쓴소리를 날리셨고 좀 쇄신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계신데 또 민심과 멀어진 당에 제동을 걸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 이렇게 또 의견을 남기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들어보고 중진들도 싶습니다. 그동안 네. 당의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해야 할 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네. 이렇게 그냥 넘어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자아 반성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일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친문과 비문의 뭐 대립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론이 제기되지 않는 그냥 일색인 분위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압도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양성과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당으로서 생동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저는 매우 제약된 결함이고 한계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초선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 매우 새싹이 움트듯이 아주 소중한 움직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강성당원들이 막 문자 폭탄도 보내고 그런 거에 위축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강성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의견이 과다대표되고 그분들의 의견이 의원들이나 전체 당원들의 의견인 것처럼 치부되고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잘못된 왜곡된 그런 여론이다 또는 당론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논쟁이나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야당이 이제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막판 그 법안 그 통과에 키를 쥐고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은 계속 여당 몫으로 남기겠다 이렇게 이제 뭐 강행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전 법사위원장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당 지도부하고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개인적인 의견만 순전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야당일 때 그 법사위원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 관행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하는데 키를 주고 있는 직책이니만큼 그건 각각 다른 당들이 1, 2당이 나눠서 하고 있는 관행은 존중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야당한테 그 법사위원장을 넘겨도 괜찮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의 그런 그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 그런 법안을 쥐고 있는 전행이 그런 부분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제동을 걸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다른 상임위 법안을 3개월 정도 한정을 둬서 만약 그 안에 심의도 안 하고 결론도 안 내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 그런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이 맡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틀어막고 있는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좀 더 큰 틀에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아마 당내에서는 당원들도 그렇고 또 당내에서도 아주 곱지 않는 너 잘난 척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겁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규탄 시위 현장을 또 직접 찾으셨다고 들었는데 국회 차원에서 대응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고 지난 토요일 날 좀 가려고 했는데 방역 지침을 좀 어긋날 것 같아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강력한 행동을 하는데 경찰들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런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내는 건 태평양을 하수구로 일본의 하수구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생태계가 이 오염수로 인해서 깨지거나 더럽혀지거나 할 경우에는 엄청난 해악을 일본뿐만 아니라 그 인접국인 우리나라, 중국, 대만 또는 동남아시아 또는 멀리는 미국까지도 미칠 것이고 인류에 대한 테러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확한 판단이 있은 다음에 방류를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미국과 IAEA만 슬쩍 꼬셔가지고 내 편으로 삼아서 그걸 하겠다는 건 일본으로서는 매우 야비한 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당을 위해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느꼈습니다. 이제 민심은 물이고 저희는 정치인들은 배다. 그러니까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각심을 갖고 민심에 부응하는 민심에 터잡은 그러면서도 민심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는 새 지도부 선출 그리고 당 쇄신 방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내일은 흐릴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또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도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